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반 투르게네프의 첫사랑 계속 이어집니다. 어느덧 인생의 황혼에 이른 첫사랑의 화자 블라디미르 페트로비치는 젊은 날 자신이 경험한 독특한 첫사랑의 기억을 회상한다. 그 기억 속엔 좌중을 압도하는 매력적인 여인 지나이다가 등장하고 그녀의 주위에는 그녀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가차없이 그녀에게 복종하는 갖가지 형상의 사내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녀는 그 사내들을 마음껏 조롱할 정도의 카리스마를 가진 여인이었지만 의문의 한 사내에게는 제 몸을 다 바칠 정도의 자기 헌신과 희생의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그 의문의 사내가 그토록 냉정하고 엄격했던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아버지와 그녀 사이에서 벌어진 기막힌 장면을 목격한 후 젊은 화자는 충격에 휩싸이며 사랑과 열정의 의미를 되묻게 된다. 작품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날 저녁 내내 그리고 이튿날 아침까지도 나는 왠지 의기소침하여 멍한 기분으로 있었다. 생각해보면 그때 나는 공부를 하려는 마음에 카이다노프가 쓴 교과서를 손에 집어들었지만 그 유명한 교과서의 넓은 행간과 페이지만 눈앞에서 헛되이 어른거릴 뿐이었다. 나는 율리어스 시저는 군인으로서 용맹이 뛰어났다는 문장을 10번이나 읽었지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책을 내동댕이 치고 말았다. 그러다 점심을 먹기 전에 나는 다시 머리에 포마드를 바르고 프로코트를 입고 넥타이를 차렴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물었다. 넌 아직 대학생이 아니잖아. 게다가 네가 입학시험에 합격할지 어떨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고 그리고 재킷을 새로 맞춰준 게 얼마나 됐다 그래. 그걸 버리고 말 작정이구나. 손님이 오시잖아요. 나는 거의 절망에 빠져서 중얼댔다. 바보 같은 소리. 손님은 무슨 손님. 어머니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나는 프로코트를 재킷으로 바꿔 입었다. 하지만 넥타이는 풀지 않았다. 공작 부인은 딸과 함께 점심 식사 30분 전에 나타났다. 노 부인은 이미 내 눈에 익은 녹색 옷에 노란 쇼를 걸치고 번쩍이는 리본이 달린 구식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녀는 바로 자신의 어음에 대해 얘기를 꺼내더니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가난을 한탄하기 시작하더니 우는 소리를 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격식을 차리지 않았다. 여전히 시끄럽게 담배를 코에 갖다 대고 킁킁거렸고 의자에서 제멋대로 몸을 뒤척이면서 요란을 떨었다. 자신이 공작 부인이라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는 듯 보였다. 대신 지나이다는 말 그대로 공작의 딸처럼 엄숙하고 거만하게 처신했다. 그녀의 얼굴은 냉담한 무표정이었고 위험이 느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었고 그녀의 눈길과 미소도 낯설게 느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새로운 모습은 내게 매우 아름답게만 보였다. 그녀는 연푸른 덩굴 무늬가 그려진 얇은 비단 옷을 입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영국식으로 길게 따아서 양 볼을 따라 늘어뜨리고 있었다. 그 머리 모양은 그녀의 쌀쌀한 얼굴 표정과 잘 어울렸다. 식사를 하는 동안 아버지는 지나이다의 곁에 앉아서 타고난 그 고상하고 차분한 태도로 다정하게 그녀를 상대했다. 그러면서 그녀의 얼굴을 힐끗힐끗 곁눈질했다. 그러면 그녀도 역시
간간히 아버지를 쳐다보곤 했는데 그 눈길은 이상했고 무엇인가 적대감을 품은 듯 했다. 그 둘의 대화는 프랑스어로 진행되었다. 지금도 기억하는데 지나이다의 프랑스어 발음은 분명하고 정확해서 놀라울 정도였다. 공작 부인은 식사 내내 조금도 사양하지 않고 엄청나게 먹어대면서 음식 솜씨를 칭찬했다. 어머니는 공작 부인을 거북해 하는 것이 역력했고 어떤 경멸에 찬 몰인정한 태도로 그녀를 상대했다. 그것을 눈치챈 아버지는 이따금씩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미간을 찌푸렸다. 지나이다 역시 어머니의 눈에는 들지 못했다. 정말 건방진 계집애야. 이튿날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생각해봐. 제가 뭐 잘난 게 있다고 말이야. 프랑스 작부마냥 하고서는. 당신이 프랑스 작부들을 본 적은 없잖소.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대꾸했다. 보질 않은 게 천만다행이지요. 물론 다행이지. 그런데 어떻게 보지도 않고서 그들을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소. 지나이다는 내게 아무런 관심도 내비치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공작 부인은 바로 돌아가겠다고 인사했다. 앞으로 두 분의 보호를 기대합니다. 마리아 니콜라 예브나 그리고 표트르 바실리 예비치. 공작 부인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노래하듯 말끝을 느리며 말했다. 어쩌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한때 좋은 시절은 있었답니다. 하지만 모두 지난 일이죠. 그녀는 불쾌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저도 공작 부인입니다만 가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데 명예가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아버지는 공작 부인에게 정중히 인사를 했고 그녀를 현관문까지 배웅했다. 나는 짧은 재킷을 입고 그 자리에 서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다. 나를 대하는 지나이다의 태도가 끝내 나를 절망케 만들어버린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내 옆을 지나면서 이전처럼 눈빛에 상냥함을 실어 재빨리 이렇게 속삭였을 때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8시에 우리 집에 오세요. 알았지요? 꼭이에요. 나는 다만 두 손을 벌려 보였을 뿐이다. 하지만 그녀는 머리에 하얀 쇼를 뒤집어 쓰더니 이내 사라져 버렸다. 8시 정각에 나는 프로코트를 입고 앞머리는 이마 위로 높이 올려 빗은 채 공작 부인이 살고 있는 곁의 현관으로 들어섰다. 늙은 하인이 언짢은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더니 마지못해 벽에 붙은 긴 의자에서 엉거주춤 몸을 일으켰다. 응접실에서는 유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문을 열어보고는 깜짝 놀라 멈칫하며 뒤로 물러섰다. 응접실 한가운데 놓인 의자 위에 공작의 딸이 올라서서 남자의 모자를 손에 쥐고 있었다. 의자 주위에는 5명의 남자가 서로 어깨를 부딪히며 둘러서 있었다. 그들은 모자를 잡아채려고 기를 쓰고 있었지만 그럴수록 그녀는 모자를 더 높이 축혀들면서 세게 흔들어댔다. 그녀가 나를 알아보고 소리쳤다. 잠깐만요. 새 손님이 왔어요. 저분께도 표를 주어야지요. 그러고 나서 의자에서 뛰어내리고는 내 프로코트의 소매자락을 붙잡으며 얘기했다. 이리 오세요. 왜 그렇게 서 계세요? 여러분 소개드리죠. 이분은 우리 이웃의 도련님 무슈 볼데마르예요. 그녀는 나를 향해 손님들을 일일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개를 시켰다. 이분은 말레프스키 백작, 의사선생 루신, 시인 마이다노프, 퇴역대위 니르마츠키, 그리고 이미 만나보신 적이 있는 경기병 벨로브 조로프,
모두들 사이좋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때까지 몹시 당황스러웠던 탓에 누구 하나 제대로 인사를 건네지 못했다. 루신이라는 의사는 정원에서 내게 무자비할 정도의 무안을 준 거무스름한 얼굴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가 초면이었다. 백작, 지나이다는 계속 이어 말했다. 무슈 볼데마르에게 표를 써주세요. 그건 공정치 못합니다. 백작은 약간 폴란드 악센트가 섞인 발음으로 대꾸했다. 그는 무척 멋있고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표정이 풍부한 갈색 눈과 좁고 흰 콧날을 가졌으며 조그만 입 위에 가느다란 콧수염을 기른 사내였다. 이 사람은 우리와 벌금놀이를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불공평하다 마다요. 벨로브 조로프와 퇴역 대위라는 사람도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그 퇴역 대위는 한 40살 정도의 사내로 보기 흉할 정도로 얼근 얼굴에 흑인 같은 곱슬머리를 하고 새우등에 다리마저 휘었으며 견장도 없는 군복을 단추도 채우지 않고 걸치고 있었다. 당신에게 표를 써주라고 했어요, 저는. 그녀는 반복해 말했다. 지금 제 말을 거역하는 건가요? 무슈 볼데마르는 우리와 처음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에게 규칙은 소용이 없어요. 아무 불평도 하지 말고 표나 써주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바예요. 백작은 어깨를 으쓱거려 보였지만 곧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는 여러 개의 반지를 낀 손으로 펜을 쥐고 종이 조각을 찢어 이름을 적기 시작했다. 그래도 최소한 볼데마르 씨에게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설명하게 해 주셔야죠. 루신이 빈정거리는 투로 말을 꺼냈다. 지금 이분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이봐요, 젊은이. 우린 지금 벌금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씨가 벌을 받게 되었는데 행운의 제비를 뽑은 사람이 그녀의 손에 키스를 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지요? 나는 루신을 단지 힐끔 쳐다보았을 뿐 여전히 몽롱한 상태에서 서 있었다. 공작의 딸은 다시 의자 위로 뛰어 올라가 모자를 흔들어 댔다. 모두들 모자를 향해 손을 뻗었고 나도 그들을 따라 했다. 마이다노프, 그녀가 키가 큰 한 젊은이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마른 얼굴에 근시의 작은 눈을 하고 검은 머리칼을 길게 기른 사내였다. 당신은 시인이시니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하시겠죠? 당신의 표를 무슈 볼데마르에게 양보하세요. 그러면 그는 한 번이 아니라 2번의 기회를 갖게 되니까요. 하지만 마이다노프는 고개를 가로저었고 그의 긴 머리채가 흔들거렸다. 나는 맨 마지막 차례로 모자 속에 손을 넣어 표를 집어들어 펼쳐보았다. 아, 이런. 거기에 키스라는 단어가 쓰인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내 마음은 어떠했는가. 키스. 나는 엉겁결에 소리쳤다. 브라보. 당신이 뽑았군요. 그녀가 내 말을 받아 소리쳤다. 너무 기뻐요. 그녀가 의자에서 내려와 얼마나 맑고 달콤하게 내 눈을 바라보았던지 내 심장은 터져버릴 지경이었다. 당신도 기쁘죠? 그녀가 내게 물었다. 제가요? 나는 웅얼거렸다. 그 표를 제게 파시죠? 갑작스럽게 벨로브 조로프가 내 귓가에 대고 경솔하게 말했다. 100루블을 줄이다. 나는 매우 분노에 찬 눈길로 경기병에게 응답했고 이를 지켜보던 지나이다는 손뼉을 쳤다. 루신도 잘했어 라며 화답해 주고 나서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나는 진행자로서 모든 것이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무슈 볼데마르,
한쪽 무릎을 꿇고 앉으세요. 이것이 우리들 사이의 규칙입니다. 지나이다는 내 앞에 서서 좀 더 움직임을 잘 관찰하려는 듯이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고는 거만하게 한 손을 내밀었다.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한쪽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두 무릎을 다 꿇고 말았다. 그리고 아주 서툴게 지나이다의 손가락이 입술을 갖다 대는 바람에 코끝이 그녀의 손톱에 긁혀 작은 상처까지 생겨버렸다. 좋아요 라고 루신이 소리치며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잡아 일으켜 주었다. 벌금 놀이는 계속됐다. 지나이다는 나를 자기 옆에 앉혔다. 그녀는 얼마나 다양한 벌칙을 생각해냈던가. 그 중에서 그녀가 입상을 표현하게 되었을 때였다. 그녀는 우리 사이에서 못생긴 니르마츠키를 받침대로 택하고는 그에게 엎드려 누워서 얼굴을 가슴에 품어 박으라고까지 명령했다. 웃음소리가 잠시도 멈출 겨를이 없을 지경이었다. 주위와 차단된 채 건전한 교육만을 받고 엄격한 귀족 집안에서 자란 소년인 내게 이런 소음과 난폭한 분위기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과의 예기치 않은 만남은 혼란스러운 것이었다. 나는 마치 포도주에 취한 사람처럼 굴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소리로 웃고 떠들어댔다. 그래서 의논거리가 있어 이베르스키 성문 근처에서 온 어떤 관리와 옆방에서 얘기를 나누던 공작 부인이 날 보기 위해 일부러 방안을 기웃거릴 정도였다. 하지만 나는 너무 행복했기에 누가 나를 비웃든지 흘겨보든지 전혀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지나이다는 계속 나를 특별하게 대했고 제 곁에서 나를 떨어뜨려 놓으려 하지 않았다. 이런 벌칙도 있었다. 나는 그녀와 꼭 붙어 앉아 얇은 비단숄 한 장을 함께 머리에 뒤집어 썼고 그녀에게 자신만의 비밀을 털어놓아야 하는 것이었다. 지금도 기억하건대 우리 두 사람의 머리는 갑자기 숨 막힐 지경의 반쯤 투명하고 향긋한 안개 속에 휩싸였다. 그 안개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는 아주 가까이서 부드럽게 빛났고 벌어진 입술은 뜨겁게 숨을 내쉬었으며 그 사이로 하얀 이가 드러나 보였다. 그녀의 머리칼 끄트머리는 나를 간지렸고 달아오르게 만들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신비스러우면서 교활하게 미소를 짓다가 마침내 내게 속삭였다. 어때요? 나는 단지 얼굴을 붉히며 미소만 지어 보이다 얼굴을 돌렸다. 나는 거의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우리는 벌금놀이의 실증을 느끼고 줄 돌리기를 시작했다. 아, 멍하니 있다가 그녀에게 강하고 날카롭게 손가락을 얻어 맞았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을 느꼈던지. 그래서 다음부터 나는 일부러 멍하니 있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녀는 내 마음만 졸이게 만들고는 내놓은 내 손은 건들지도 않았다. 그 저녁 나절 동안 우리는 이것저것 참 많은 놀이를 했지. 피아노를 쳤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집시 흉내를 내기도 했다. 니르마츠키를 곰으로 분장시켜 소금물까지 먹였다. 말레프스키 백작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카드 마술을 보여주었는데 카드를 이리저리 뒤섞더니 그중 으뜸 패는 모두 자기 앞으로 오게 만드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대미를 장식했다. 그에 대해 루시는 영광스러운 찬사를 보냈다. 마이다노프는 직접 지은 서사시 살인자 중의 한 단편을 우리 앞에서 낭독했다. 그는 그 작품을 검은색 표지에 핏빛으로 표제를 박아서 출판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베르스크에서 온 관리의 무릎에서 그의 모자를 슬쩍 빼낸 다음 모자를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그에게 카자크 춤을 추게 했고
늙은 보니 파티에게는 부인용 모자를 씌우고 공작이 따른 남자의 모자를 쓰기도 했다. 그 모든 것을 다 헤아릴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하지만 벨로프 조로프 혼자만은 음울하고 잔뜩 성이 난 듯 구석에 서 있었다. 가끔 그의 눈동자에는 핏발이 섰으며 온몸이 붉어지고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우리 모두를 나뭇가지처럼 사방으로 던져버릴 것만 같았다. 그러나 지나이다가 그를 흘낏 쳐다보고 손가락으로 위협을 하면 그는 다시 구석으로 숨어들었다. 마침내 우리는 지쳐버리고 말았다. 공작 부인 본인의 표현에 따르면 그녀는 아무리 떠들어도 실은 내색을 내비치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그래도 그날은 피곤을 느끼고 쉬고 싶어 했다. 밤 11시에 밤참이 나왔다. 오래되어 말라 비틀어진 치즈 한 덩이, 잘게 다져진 햄이 들어간 식어버린 피로그 뿐이었다. 하지만 내겐 그 피로그가 어떤 고기 만두보다 맛있는 것 같았다. 포도주는 기껏 한 병이 나왔을 뿐인데 그것마저도 거무튀튀하고 막에 있는 곳이 부풀어 오른 데다 향마저 붉은 물감 냄새를 풍기는 것이 어째 좀 이상했다. 물론 아무도 그것을 마시지 않았다. 나는 녹초가 된 채 몽롱할 정도로 행복에 빠져 그 곁에를 나왔다. 헤어질 적 지나이다는 내 손을 꼭 쥐면서 다시 한번 의문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무겁게 가라앉은 축축한 밤 공기가 흥분된 내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뇌우가 몰아칠 것만 같았다. 먹구름이 생기더니 하늘로 퍼져나가 연기처럼 보였다. 한 줄기 바람이 불안하게 어두운 나무 숲에서 전율을 일으키고 지평선 너머 어디 멀리에서 마치 나를 향한 것인 듯 천둥 소리가 요란스럽지만 아스라이 울렸다. 나는 뒷문을 통해 내 방으로 몰래 들어갔다. 내게 딸린 하인이 마룻바닥에 누워 자고 있었기에 그를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하인이 잠을 깨서 나를 보더니 어머니가 화를 내며 나를 데리러 사람을 보내려 하셨지만 아버지가 말리시더라고 전했다.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머니에게 저녁 인사를 드리지 않고 잠자리에 든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젠 하는 수가 없다. 나는 하인에게 혼자 옷을 갈아입고 자겠다고 일러두고선 촛불을 껐다. 하지만 나는 옷을 갈아입지도 자리에 눕지도 않았다. 나는 의자에 걸터앉아 마법에 걸린 사람처럼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내가 느낀 것은 참으로 새롭고 달콤한 일이었다. 나는 그대로 앉아서 잠깐 주위를 둘러보고는 미동도 보이지 않았다. 천천히 숨을 내쉬다가 소리 없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는 사랑에 빠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다. 이런 생각에 나는 가슴이 오싹해졌다. 지나이다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내 앞에 떠올라 흐르며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의 입술은 신비스러운 미소를 짓고 눈동자는 무엇을 묻고 싶은 듯 생각에 잠겨 부드럽게 나를 약간 옆에서 비스듬히 바라보고 있었다. 방금 전 그녀와 헤어지던 순간의 그 눈빛이었다. 마침내 나는 일어서서 발끝으로 조심조심 걸어 침대로 다가갔다. 그리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베개에 머리를 얹었다. 마치 거친 동작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감정이 방해받을까 두려운 듯이 자리에 누웠지만 눈은 감지 않았다. 조금 있자 어떤 약한 광선이 계속 방 안으로 비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는 상반신을 일으켜 창밖을 내다보았다. 창문의 창살은 신비롭고 어렴풋하게 하얘진 유리창과 구별되어 보였다. 뇌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뇌우가 분명했다. 그러나 뇌우는 아주 멀리서 지나가는 듯 천둥 소리는 들려오지도 않았다. 단지 불분명하고 길게 이어져 분리되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는 번개의 줄기가 하늘에서 끊임없이 번쩍이고 있었다. 나아가 그 번개는 번쩍거린다기보다 숨이 끊어져가는 새가 몸을 떨며 파닥거리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가서 날이 셀 때까지 그곳에 서 있었다. 번개는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되었다. 이 날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참새의 밤이었다. 참새의 밤, 7월 10일경의 여름밤으로 뇌우가 몰아치는 밤을 말하. 나는 말 없는 모래 벌판과 네스쿠친의 공원의 어두운 숲을 그리고 번개가 칠 때마다 노랗게 변하면서 떠는 듯 보이는 멀리 서 있는 건물들을 바라보았다. 나는 이를 계속 지켜보았다. 시선을 딴 데로 옮길 수조차 없었다. 이 소리 없는 번개와 억눌린 듯한 이 불빛들은 마치 내 마음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불타오르는 소리 없고 비밀스러운 불꽃에 응답하는 것처럼 보였다. 아침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새벽 노을이 진홍빛 점을 이루며 나타났다. 해가 떠오를 시간이 가까워지자 번개도 빛을 잃어갔다. 그 빛은 점점 사그라져 가면서 마침내 떠오르는 태양의 찬란한 빛에 의해 완전히 종적을 감추어 버렸다. 내 마음속의 번개불도 사라졌다. 극심한 피로와 평온감이 느껴졌다. 그러나 지나이다의 모습은 승리의 창가를 부르며 내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다. 다만 이제 그 모습이 진정된 듯 보였다. 그것은 마치 연못과 갈대밭 사이에서 날아오르는 백조처럼 자기를 둘러싼 보기 흉한 주변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나는 다시 잠을 청하면서 신뢰와 경애가 가득 찬 마음으로 그 모습에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다. 오, 온유한 감정과 부드러운 소리와 감동 어린 마음의 선량함과 평온함, 그리고 첫사랑의 황홀한 감동이 불러온 기쁨아, 그대는 어디에 있는가? 이튿날 아침 차를 마시러 아래층에 내려갔을 때 어머니는 내게 야단을 쳤다. 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했다. 어머니는 대신 전날 밤에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얘기를 해보라고 다그쳤다. 나는 구체적인 것은 대부분 생략하고 모든 일들이 순진하게 보이도록 애를 쓰면서 간단히 몇 마디로 줄여서 얘기했다. 어쨌거나 그 사람들은 점잖은 사람들이 아니다.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 너는 더 이상 그곳에 드나들지 말고 시험 준비나 열심히 하렴. 이렇게 내 입학시험 준비에 대한 어머니의 염려가 단 몇 마디로 끝난다는 것을 알았기에 나는 어머니의 말에 대답해야 할 필요를 굳이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차를 다 마시고 난 후 아버지는 내 팔을 붙잡아 이끌고 함께 정원으로 나와서 내가 자세킨 씨 댁에서 본 것을 모두 얘기하라고 했다. 아버지는 내게 신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형성된 우리 사이의 관계도 이상한 것이었다. 아버지는 내 학업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모욕을 주는 일도 없었으며 내 자유를 충분히 존중해 주었다. 이런 표현이 허락된다면 그는 나를 정중하게 대하기조차 했던 것이다. 하지만 단 하나, 아버지는 나를 곁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다. 나는 아버지를 좋아했고 매료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내게 남성의 표상과도 같았다. 아, 만약 나를 밀어내는 아버지의 손길을 끊임없이 느끼지 못했다면 나는 얼마나 아버지를 정열적으로 사랑했을까. 하지만
아버지는 마음이 내킬 때 말 한마디 또는 몸짓 하나로 내게 그를 향한 한없는 신뢰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면 내 마음은 열리고 마치 지혜로운 벗이나 인자한 스승을 대하는 것처럼 그에게 별의 별 얘기를 다 털어놓았던 것이다. 그 다음에 아버지는 나를 갑자기 버리고 만다. 손은 다시 나를 밀쳐낸다. 다정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지만 분명히 나를 밀어내는 손길이었다. 가끔씩 아버지는 기분이 유쾌해질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면 그는 어린애라도 된 양 나와 장난치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그는 과격하게 몸을 쓰는 온갖 운동을 다 좋아했다. 한 번, 정말 단 한 번이었다. 한 번은 그가 정말 부드러운 손길로 나를 어루만져 주었던 까닭에 나는 울음을 터뜨릴 뻔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의 유쾌함과 다정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방금 전에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들은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주지 못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꿈속에나 보았던 일이 되는 것이었다. 나는 종종 아버지의 지적이며 아름답고 멋있는 얼굴을 곰곰이 바라보곤 했다. 내 심장은 뛰고 나의 전 존재가 그에게 빠져 들어간다. 아버지는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것처럼 내 뺨을 가볍게 토닥거리기도 하지만 그러고는 그냥 가버리든가 무슨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하든가 아니면 그만의 특유한 방식으로 갑자기 차갑게 굳어져 버린다. 그러면 바로 나도 움츠러들어 얼어붙고 만다. 어쩌다 보게 되는 아버지의 호의는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알아챌 수는 있었을 아버지의 애정을 구하는 나의 애원에 대한 응답이 아니었다. 그것은 언제나 예기치 않게 일어났다. 아버지의 성격에 대해 차근차근 생각해 보며 나는 아버지가 나나 가정생활에는 전혀 맞지 않았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그는 다른 것을 사랑했고 그것을 전적으로 즐기고 있었다. 언젠가 아버지는 내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네 스스로 취해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지 마라. 내 자신 속에 네가 속해 있어야 한단 말이다. 여기에 모든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담겨 있는 것이다. 또 언젠가 한 번은 젊은 민주주의자의 일원으로서 아버지와 자유에 대해 토론한 적도 있었다. 그 내 표현에 따르면 그날 아버지는 선량한 아버지였다. 그럴 때에는 그와 어떤 것에 대해서든 편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 자유라 아버지가 되뇌었다. 너는 무엇이 인간에게 자유를 선사하는지 알고 있니? 무엇이지요? 의지, 자신만의 의지란다. 이것이 자유보다 더 좋은 권력을 주지. 무엇을 바랄 수 있다면 자유로워질 수도 명령을 내릴 수 있게도 되는 것이지. 아버지는 무엇보다 먼저 오래 살고 싶어 했고 그러한 바람 속에서 살았다. 어쩌면 그는 자신에게 인생사를 오래 누릴 여유가 없음을 예감했는지도 모른다. 그는 42살에 세상을 떠난 것이다. 나는 자스킨시 댁을 방문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아버지는 벤치에 앉아서 승마용 채찍으로 모래 위에다 무언가를 그리면서 반쯤은 귀를 기울이며 또 반쯤을 그냥 흘려버리듯이 내 말을 들었다. 그는 가끔 미소를 짓기도 하고 어쩐지 즐겁고 재미있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짧은 질문을 하기도 하며 내 말에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나는 처음에 지나이다의 이름조차 꺼낼 용기가 없었지만 참지 못하고 끝내 그녀를 칭찬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입가에 미소를 띤 채였다. 그러다 잠시 어떤 생각에 잠긴 것 같더니 기지개를 켜보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는 집에서 나올 때
아버지가 말 안장을 채우도록 지시한 것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뛰어난 기수였고 레리 씨보다 훨씬 전에 아주 사나운 말들을 길들일 수 있었다. 저도 같이 가도 돼요, 아빠? 나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안 돼. 아버지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엔 평상시와 같이 무심하고 부드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타고 싶다면 너 혼자 타거라. 그리고 마부에게 나는 말을 타지 않겠다고 일러라. 아버지는 내게 등을 돌리더니 빠르게 떠나갔다. 나는 눈으로 그의 뒤를 쫓았지만 그는 곧 대문 밖으로 사라졌다. 담장을 따라 아버지의 모자가 멀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버지는 자세킨 씨 댁으로 들어간 것이다. 아버지는 그곳에서 1시간 이상 머물지 않고 바로 시내로 나갔다가 저녁 무렵에 집으로 돌아왔다. 점심을 마친 후 나도 자세킨 씨 댁을 찾아갔다. 응접실에는 늙은 공작 부인이 혼자 있었다. 그녀는 나를 알아보더니 뜨개 바늘을 끝을 실내모 밑으로 꽂아 넣어 머리를 긁으며 불쑥 청원서 한 통을 써줄 수 없겠느냐고 물었다. 기꺼이 써드리지요. 이렇게 대답하면서 나는 의자 끝에 걸터 앉았다. 글씨를 될 수 있는 대로 큼직하게 써주세요. 손때 묻은 종이 한 장을 내게 내밀며 공작 부인이 부탁했다. 그리고 오늘 중으로 될까요, 도련님? 예, 오늘 안에 써드릴게요. 옆방문이 살짝 열리더니 틈새로 지나이다의 얼굴이 보였다. 청백하고 수척했으며 머리카락은 아무렇게나 뒤로 쓸어 넘기고 있었다. 그녀는 크고 차가운 눈길로 나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방문을 닫았다. 진아, 진아. 노 부인이 그녀를 불렀지만 지나이다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노 부인의 청원서를 집에 가지고 와서 쓰느라 저녁 내내 붙어 앉아 있었다. 나의 열정은 그날부터 시작되었다. 기억하건대 그때 나는 새롭게 직장에 들어간 사람이 느끼는 것과 비슷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이미 순진한 어린 소년이 아니었다. 사랑에 빠진 것이다. 그날부터 나의 열정이 시작되었다고 언급했지만 바로 그날부터 나의 고통도 시작되었다고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지나이다가 없으면 나는 비탄에 빠졌고 아무것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으며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하루 종일 그녀만을 생각했다. 나는 슬퍼졌다. 그러나 그녀가 옆에 있어도 나아지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질투하고 자신이 보잘것없음을 인식하고 어리석게 화를 내거나 어리석게 맹목적으로 굽실거렸다. 그럼에도 물리칠 수 없는 힘이 나를 그녀에게 끌고 갔다. 나는 매번 어쩔 수 없는 행복의 전율에 몸을 떨며 그녀의 문지방을 넘어 들어가곤 했다. 지나이다는 내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나 역시 그 사실을 숨겨야 한다고 생각지 않았다. 그녀는 내 열정을 즐기면서 나를 놀리고 괴롭히다가 내게 응석을 부리기도 했다. 누군가에게 가장 큰 기쁨과 가장 깊은 슬픔의 유일한 원천이 되고 절대적이며 대항할 수 없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기분 좋은 일이다. 하여 나는 지나이다의 두 손 안에서 말랑말랑하게 조물거리는 밀랍과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나 혼자만 지나이다를 사랑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의 집에 드나들었던 사내들 모두가 그녀에게 흠뻑 빠져 있었다. 그녀는 그들 모두를 밧줄에 묶어 자신의 발 아래 두었다. 그녀는 그들이 마음속에 희망이나 절망을 불러일으키거나 제 멋대로 그들을 굴리는 일을 즐겼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에게 맞대들 생각을 하지 않았으며 순순히 복종하기만 했다.
생기 넘치고 아름다운 그녀의 온 몸은 교활함과 무사태평함, 기교와 단순함, 고요와 발랄함이 혼합된 어떤 특별한 이끌림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녀가 만들고 말하는 모든 것과 행동 하나하나에는 섬세하고 경쾌한 매력이 담겨 있었고 모든 일에서 자유롭게 즐기는 듯한 독특한 힘이 발산되었다. 그래서 그녀의 얼굴 역시 쉴 새 없이 표정을 바꾸었다. 그리고 조소와 우수와 열정을 거의 동시에 표현하고 있었다. 바람 부는 화창한 날의 구름과 같이 가뜩하고 날렵한 갖가지 감정들이 그녀의 눈과 입술을 끊임없이 스쳐 지나갔다. 지나이다의 숭배자들은 그녀에게 모두 필요한 존재들이었다. 가끔은 그녀가 나의 맹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가끔은 그저 내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벨로브 조로프는 그녀를 위해서라면 불 속에도 기꺼이 뛰어들 사람이었다. 자기만의 지적 소질이나 그 밖의 재능을 기대할 수 없었던 그는 끊임없이 지나이다에게 청혼을 하며 다른 녀석들은 그저 말만 짓거릴 뿐이라고 이리저리 흘리고 다녔다. 마이다 노프는 시적인 울림을 빌려 그녀에게 호소했다. 여느 문학가와 마찬가지로 그도 냉정한 성격의 인간이었지만 그녀를 열렬히 사모한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그리고 아마도 자기 자신에게도 단정짓고 있었다. 그는 많은 시를 지어 그녀를 찬미했고 어째 어색하긴 했지만 감격 어린 어조로 그녀 앞에서 시를 낭송하곤 했다. 그녀는 그를 한편으로는 동정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비웃었으며 잘 믿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그의 격정의 분출을 들을 만큼 듣고 난 다음엔 푸슈킨의 시를 낭독하게 했다. 그녀가 말하길 그것은 오염돼 버린 공기를 정화시키기 위해서였다. 루쉬는 빈정대거나 냉소적인 어투가 입에 밴 의사였으며 누구보다도 지나이다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있건 없건 개의치 않고 그녀를 비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녀도 그를 존경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래서 때로는 특별히 심술로 가득 차 루신으로 하여금 본인은 지나이다의 손안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도록 만들었다. 나는 바람둥이에요. 애정 따윈 없어요. 배우 기질을 타고나 버린걸요. 언젠가 내가 있던 자리에서 그녀가 루신에게 말했다. 좋아요. 당신 손을 이리 내놓으세요. 바늘로 그 손을 찌를 거예요. 당신은 아마도 이 젊은이 앞에서 부끄러울 테죠. 게다가 무척 아프겠죠. 그래도 당신은 정직한 양반이니 웃으실 거예요. 루시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옆으로 돌려 외면하면서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끝내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바늘로 찌르자 그는 정말로 웃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녀도 바늘을 더 깊숙이 찔러놓고 실없이 이리저리 굴려대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며 웃기 시작했다. 그 무엇보다 내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지나이다와 말레프스키 백작의 관계였다. 그는 미남의 빈틈없는 영리한 사람이었지만 불과 16 소년이었던 나의 눈에도 어딘지 모르게 의심스럽고 속임수를 쓰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지나이다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나는 이 사실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아마 지나이다는 그의 위선을 눈치채고 있었으면서도 그것을 싫어하지는 않았는지 모른다. 불규칙한 교육, 기이한 교제와 습관, 언제나 곁에 붙어있는 어머니, 집안의 빈곤과 무질서, 젊은 아가씨가 누릴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자신을 주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우월감 등
이 모든 것들이 그녀에게 반쯤 경멸하는 듯한 무관심한 태도와 무덤덤한 자세를 만들어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예를 들어 본이 파티가 와서 설탕이 다 떨어졌다고 얘기하거나 어떤 추잡한 소문이 들려오거나 손님들끼리 다투어도 그녀는 다만 머리채를 흔들며 하찮은 일이야 라고 내뱉곤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 대신 내 온몸의 피가 끓어오를 때가 있었다. 말레프스키가 여우처럼 간사하게 몸을 흔들며 그녀에게 다가가서 우아하게 그녀의 의자에 등을 기대어 자만에 가득 차고 아첨하는 듯한 미소를 띤 채 그녀의 귀에다 대고 소곤거리기 시작하면 그녀는 가슴 위에 팔짱을 끼고 그를 주의 깊게 쳐다보며 자신도 따라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모습을 보게 될 때였다. 나는 언젠가 그녀에게 당신은 무엇 때문에 말레프스키 같은 사람을 이 집에 드나들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라고 물은 적이 있었다. 그래도 그는 멋진 코스염을 가지고 있잖아요. 라고 그녀가 대답했다. 이건 당신이 참견할 일은 아니에요. 언젠가 그녀는 또 한 번 아마 당신은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나 보군요. 라고 운을 뗀 적이 있다. 하지만 아니에요. 저는 아래로 내려다 보아야 할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제게는 저를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런 사람하고는 마주칠 일이 좀처럼 없을 테니 참으로 다행한 일이죠. 난 누구의 손에도 붙잡히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도 사랑할 수 없겠군요. 그럼 당신은요? 정말로 제가 당신마저도 사랑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며 그녀는 장갑 끝으로 내 코를 쳤다. 그렇다. 그녀는 나를 마음껏 조롱했다. 3주 동안 매일 만나면서 그녀는 내게 온갖 방법으로 나를 무시했던 것이다. 그녀는 우리 집에 별로 놀러오지 않았지만 나는 섭섭지 않았다. 우리 집을 방문할 때면 그녀는 어엿한 숙녀, 공작의 딸로 변신을 했고 나는 그녀를 피했다. 어머니 앞에서 내 속내를 드러낼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지나이다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고 불편한 시선으로 우리를 감시했다. 아버지는 그렇게 무섭거나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내 마음을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그는 지나이다와 별 얘기를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간혹 던지는 말들은 어쩐지 지적이고 의미심장하게 들렸다. 나는 공부도 독서도 그만두고 말았다. 심지어 가까운 곳을 산책하거나 말을 타고 멀리 나가는 일조차 중단했다. 마치 다리가 붙잡힌 딱정벌레처럼 애정이 서린 곁의 주변을 끊임없이 맴돌았다. 언제나 그곳에 머물러 있을 것처럼.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어머니는 내게 잔소리를 해댔고 때로는 지나이다가 나를 쫓아내기도 했다. 그러면 나는 방구석에 처박혀 있거나 정원 끝에 있는 반쯤 허물어진 높은 석조 온실로 기어 올라가서 길 쪽으로 발을 들어 들인 채 몇 시간이고 꼼짝 않고 앉아 아무것도 보지 않은 채 멍청하게 앞만 바라보곤 했다. 내 주위에는 먼지를 뒤집어 쓴 쐐기풀 위로 하얀 나비들이 한가롭게 날아다녔다. 그리고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반쯤 부서진 붉은 벽돌 위에는 날렵한 참새 한 마리가 앉아서 꼬리를 활짝 펼친 채 연신 온몸을 앞뒤로 움직이며 잔뜩 흥분한 듯 짹짹거렸다. 여전히 의심에 찬 까마귀들은 벌거숭이 자작나무 가지 위에 높이 앉아서 이따금씩 까거렸다. 햇살과 바람은 그 성긴 나뭇가지 위에서 고요히 노늘고 있었고 돈스코이 수도원의 종소리가
때때로 나직하고 쓸쓸하게 울려왔다. 나는 가만히 앉아 주위를 응시하며 귀 기울였다. 그러면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온 몸에 가득 차 올랐다. 그 안에는 슬픔과 기쁨, 미래에 대한 기대, 희망, 그리고 삶의 두려움이 모두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땐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고 내 맘속에서 떠도는 그 어떤 것에도 이름을 붙여줄 수 없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단 하나의 이름, 지나이다로 불렀던 것 같다. 하지만 지나이다는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노는 것처럼 나를 줄곧 가지고 놀았다. 그녀가 애교를 부리면 나는 금세 흥분에 녹아버렸고 그녀가 갑자기 나를 밀쳐내면 나는 그녀 곁에 가까이 갈 수도 없었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었다. 지금도 생각나건대 그녀가 며칠 동안 나를 냉대했던 적이 있었다. 나는 완전히 겁에 질려 비겁하게 곁으로 뛰어가 늙은 공작 부인 곁에 붙어 있으려고 길을 썼다. 당시 공작 부인은 어음 사건이 잘 풀리지 않아 2번이나 경찰서장과 다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몹시 화가 난 상태에서 고함만 질러댈 때였음에도 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하루는 익숙한 담정을 따라 정원을 거닐다 지나이다를 발견했다. 그녀는 양손을 땅에 짚고서 풀밭 뒤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나는 조심조심 물러나려 했지만 그녀가 갑자기 고개를 치켜들더니 명령하듯 내게 손짓을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처음엔 그녀의 손짓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다시 손짓을 했다. 나는 재빨리 담을 넘어 기쁜 마음으로 그녀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눈짓으로 나를 멈춰 세우고 자기 자리에서 2걸음 떨어진 좁은 길을 가리켰다.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던 나는 그 길 위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얼굴은 너무 창백했고 표정 하나하나에 너무나도 깊은 슬픔과 피로가 묻어났기에 내 가슴이 저려왔다. 나는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무슨 일이에요? 지나이다는 손을 뻗어 무슨 풀인가를 뜯어 씹어보고는 되도록 멀리 내던졌다. 마침내 그녀가 물었다. 당신은 저를 무척 사랑하시죠? 그렇죠?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사실 내게 무슨 대답이 필요했겠는가? 그렇지요. 처음처럼 그녀는 다시 한번 반복해 묻고는 그렇군요. 바로 그 눈빛이에요. 라고 덧붙이며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2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모든 게 다 싫어졌어요. 그녀가 나직이 속삭였다. 세상 끝으로 떠나버렸으면 좋겠어. 이 일을 정말 견딜 수가 없고 정말 감당할 수가 없어. 무엇이 날 기다리고 있는 걸까? 아, 괴로워. 이렇게 괴로울 수가. 무엇 때문에 그래요? 나는 소심하게 물었다. 지나이다는 내게 아무 대꾸도 없이 그저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나는 계속 무릎을 꿇은 채 깊은 슬픔에 빠져 그녀를 응시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을 도려냈다. 그 순간 나는 그녀가 슬픔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을 기꺼이 바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나는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래도 그녀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다스릴 수 없는 슬픔이 북받쳐 올라 갑자기 정원으로 뛰쳐나오다 넘어진 것처럼 그렇게 그녀가 바닥에 주저앉게 되었으리란 상상이 내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졌다. 주위는 밝고 푸르렀다. 바람은 나뭇잎을 스쳤고 이따금씩 지나이다의 머리 위로 뻗은 기다란 딸기나무 가지를 흔들어댔다. 어디선가 비둘기들이 구구 울어댔고 꿀벌들은 드문드문 난 풀밭을
낮게 날아다니며 왱왱거렸다. 머리 위로는 파란 하늘이 부드럽게 펼쳐져 있었다. 그러나 나는 너무 우울했다.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내게 시 한 편을 들려줄래요? 지나이다는 낮게 속삭이곤 팔꿈치로 몸을 받쳤다. 전 당신이 시를 읽어줄 때가 좋아요. 당신은 마치 노래를 부르는 듯 낭송을 하지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건 젊다는 증거니까요. 그루지아의 언덕에서를 들려주세요. 우선 자리에 앉으시고요. 나는 자리에 앉아서 그루지아의 언덕에서를 낭송했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나이다는 이 식구를 되풀이했다. 이래서 시가 좋아요. 시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실제보다 더 훌륭할 뿐 아니라 더욱 진실에 가까운 것들을 들려주지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에 사랑을 원치 않는다 해도 그럴 수 없는 것을. 그녀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가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더니 일어섰다. 갑시다. 마이다노프가 찾아와서 어머니와 함께 있어요. 그가 자작시 한 편을 들고 왔는데 그걸 집에 놓고 나와버렸어요. 그 사람도 지금 역시 슬픔에 빠져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쩌라고요. 당신도 언젠가 아시게 될 테지만 그저 저한테 화를 내지만 말아주세요. 지나이다는 성급히 내 손을 잡고 앞으로 뛰어갔다. 우리는 곁으로 돌아왔다. 마이다노프가 막 출간되어 나온 자작시 살인자를 낭송하기 시작했지만 나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목청을 가다듬고 노래하듯이 시를 큰 소리로 낭독했다. 가군이 순서대로 이어질 때는 마치 여러 개의 방울이 동시에 울리듯이 공허하고 크게만 들렸을 뿐이다. 나는 줄곧 지나이다를 바라보며 그녀가 내게 말한 마지막 말의 뜻을 해석하려고 애를 썼다. 아니면 혹여나 내가 모르는 연적이 있어 예기치도 않게 그들을 사로잡은 것은 아닐까? 갑자기 마이다노프가 코맹맹이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바로 그때 나의 눈과 지나이다의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시선을 떨구고 얼굴을 살짝 붉혔다. 나는 그녀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보고 놀라 온몸이 오싹해졌다. 나는 이미 예전부터 그녀에 대해 질투를 하고 있었지만 바로 이 순간 그녀가 사랑에 빠졌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던 것이다. 이런, 그녀가 사랑에 빠져버렸구나.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